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세상 끝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첫 글자가 가, 마지막 글자가 하,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A가 첫 글자고 마지막 Z, G라고 하는 글자. 그래서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마지막 끝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마지막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해요. 우리도 궁금하지만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미워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럴지라도 아직 끝날은 아니다. 그럼 마지막 끝날에는 언제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때. 그러면 땅끝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그러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장 15절에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25장에는 마지막 때는 심판을 이렇게 하리라.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의 염소를 심판함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목사님들, 신학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에스겔서와 또 스가랴, 에스겔서 스가랴는 다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를 말씀을 받고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내가 보여준 현상에 대해서 편지를 하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해석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거를 환상을 봤다.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다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비유가 있으면 그걸 다시 또 해석했어요. 다시 해석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다시 뭐 해석하거나 신학적인 어떤 요소가 가미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쉽고 오해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가 또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해석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그 종말은 요한계시록보다는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더 저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끝날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럼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라,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시작점이면서 또 마침점이 되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듯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곳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다.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예루살렘 지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자, 우리 예루살렘 성지 순례 때 예루살렘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은 또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은 가로 1km, 세로 1km, 대략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가로 1km, 세로 1km.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1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곳을 4등분했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4등분했는데 이슬람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제일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구역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구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 구역, 이렇게 해서 4개 나라, 4개 종파가 예루살렘을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위돔이라고 그러는 게 지금 황금돔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예루살렘 성벽 그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그 공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공동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아랍인들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아랍인들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은 통곡의 벽에서만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에 들어가서 막 기도 못 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그 공동구역 안에서는 유대인 아랍인들이 기도하고 밖에서 서안지구, 지금은 통곡의 벽이죠. 거기서는 유대인들은 거기서만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슬람 그리고 유대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 구역이 있지만은 기독교는 그렇게 저기에서 큰 욕심이 없어요.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AD 301년에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나라예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 나라예요. 301년에 로마는 324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리고 국교로 정할 때가 395년인가 그 무렵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서 전통을 수호하려고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전통적으로 AD 300년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려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쨌든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근데 아르메니아나 기독교는 사실 저기를 절대적으로 목숨 내놓고 나는 저기를 사수해야겠다 그런 의지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저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 성전 정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유적지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곳이지 저기를 절대로 목숨 내놓고 사수해야 되겠다. 그게 기독교나 아르메니아는 그런 의지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과 유대는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절대 목숨 내놓고 사수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쟁의 씨앗이 바로 저곳에서도 시작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그 전에도 계속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지역이 마지막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또 거룩한 곳이 어디냐? 거룩한 곳은 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주인이 누가 되느냐? 지금은 4개의 나라가 또 4개의 종파가 서로 공동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 뭐 크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아랍과 이스라엘, 유대가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저기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 때는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추수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거둬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거두어드리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금 저 예루살렘을 놓고 지금 심하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유대인 저 1번부터 5번까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이해만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광주반석 TV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복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유대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독립을 하는 큰 사건이 2번 있어요. 물론 뭐 국지전으로 작은 분쟁은 계속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큰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2번 있어요. 1차 독립운동은 AD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큰 대규모의 그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때 로마의 장군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3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격전지가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10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자결해서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시기를 AD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제2차 독립운동은 133년경 뭐 전후로 막 1, 2년 정도 있는데 133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독립을 그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이 떠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떠나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적당히 봐서 좀 넘겨주세요. 예.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여러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움직여서 그들의 그 삶을 찾아서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방랑객이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든지 귀찮은 존재이지 이게 환영받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파르딤이라고 하는 그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세파르딤은 주로 스페인으로 많이 갔습니다. 세파르딤은 스페인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은 독일과 프랑스, 서유럽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방랑객이 그냥 그 대규모의 민족들이 오게 되면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몇 년 전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도 오고 그랬을 때, 그때 500명 가까이 왔을 때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충돌하고 또 종교적으로 이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잠시 있다가 다시 또 보내자. 뭐 이런 500명만 왔어도 이렇게 복잡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스페인 세파르딤이라고는 그 이동하는 그 디아스포라는 스페인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우호적으로 그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 대로. 근데 아슈케나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독일로 많이 갔던 아슈케나짐, 여기는 굉장히 천대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서유럽은 기독교가 만연했던, 기독교인들이 정말 거의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될 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배척을 했어요. 왜 배척을 했냐면은 너희 놈들이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조상들이 죽였지 않느냐. 우리 조상을 죽인 살인자의 후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천대시를 했고 박해를 했고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붙어 살긴 살지만은 정말 비참한 삶,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제3의 나라로 옮겨야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는 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존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옮겨가게 된 곳이 바로 동유럽 쪽, 서유럽의 나라와 서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천대시했어요.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함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 동유럽 쪽으로 갔고, 좀 더 멀리 간 사람은 러시아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동유럽과 러시아로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아슈케나짐이라고는 그 무리들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굿바이 유럽을 떠나는 유대인들을 저렇게 그 만화로서 만평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이주를 합니다. 이주하고 또 이주하고서 수백 년, 천년 남짓 또 뭐 천몇백 년 동안 계속 이주하면서 제일 많이 이주했던 곳이 바로 동유럽 중에서, 그리고 러시아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러시아로 사람들이 거의 많이 갔는데 나중에는 1990년 러시아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200만 명이 팔레스타인으로 자기 고향 땅, 그래도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이국 땅에서 살아보니 멸시와 천대와 핍박만 받았어요. 근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러시아에 전 세계의 유대인들 가운데 80%가 러시아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게 골칫거리예요. 우리 민족이 200만 명이면 괜찮은데 이게 방랑객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없앨까 하다가 한 사건인데 포그롬 사건이 일어나는데 1881년 저게 포그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집단 학살을 포그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한 큰 사건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1881년에 러시아 황제가 살해당했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살해당한 것을 유대인들이 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저들이 황제를 살해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40년 동안에 15만 명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매일 몇 명이 학살됐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또 한편 계속해서 프랑스나 독일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죠. 뭐 100% 다 온 건 아니니까. 그래도 거기서 견디면서 지냈던 유대인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94년 유대인입니다. 유대계 사람인데 이 사람 장교 드레피시, 이 드레피시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건인데 이 드레피시가 군사 기밀을 독일 대사관에게 넘겨줬다라고 해서 그 누명을 드레피시 장교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군사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야, 유대계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독일과 프랑스는 앙숙이에요. 근데 1차 대전 때는 1차 대전 때도 그 앙숙으로 서로 간에 앙후당하다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군사 기밀을 독일에게 넘겨준 것이 유대계 사람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유대인들을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에서 떠나라. 유대인들은 프랑스에서 떠나라라고 반유대인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가나 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881년 러시아에서 있었던 포그롬 사건, 집단 학살,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피시 장교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마녀 사냥식, 이런 그 집단 학살과 그다음에 반유대주의 운동이 서유럽과 동유럽,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이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래도 죽더라도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대인 기자인 헤르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츠라는 사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헤르츠이라는 사람은 유대계 사람의 기자인데 이 사람이 1896년에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어디를 가나 유럽이나 또 동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 어디 가든지 이게 찬밥 신세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그 집단 학살을 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서럽잖아요. 그래서 이 헤르츠르라는 사람이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때 처음으로 시온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모체가 된 것이 헤르츠리 쓴 유대인 국가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시온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제는 옛 땅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가자 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1901년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1914년도부터 유대인들이 정착할 지역으로 예루살렘 서쪽과 텔아비브 주변 갈릴리 서쪽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기금을 형성을 하고 하면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땅을 사기 시작하면 한다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서울도 사고 여의도도 사고 부산도 사고 광주도 막 땅을 사기 시작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누구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슬람은 다 거두절미하고 공식적으로 638년부터
물론 그 전에서부터 이제는 주인 없는 땅이니까 거기서 살기 시작하고 해서 신앙의 공동체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마호메트가 여기서 AD 638년에 여기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예언자죠. 마호메트가 쓴 책이 코란입니다. 그 코란이 그들의 경전이에요. 근데 마호메트가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7세기 초 약 638년부터 이슬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모든 공문서에는 7세기 초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좀 말하면 마호메트가 태어나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는 6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한 그 일대 또 예언자가 아부바크르, 2대가 우마르, 3대가 오스만, 4대 알리 시대, 알리가 4대 이제 예언자인데, 알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눠졌어요. 이때 팔레스타인은 대부분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양이나 또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주산업이. 근데 농경사회 같으면은 누가 리더가 되든 간에 이게 농경사회는 대체적으로 장자 중심적으로 내려와요. 장자 중심. 농경사회는 뭐 잘나든 못나든 가서 제사 잘 지내고 이게 벼농사, 농사, 과일들 잘 될 수 있도록 신에게 제사하고 태양신에게, 바람에게 다 제사 지내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뭐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장자 중심적으로 내려. 근데 목축업은요 그렇지 않아요. 목축업은 똑똑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돌아다녀야 되고 물이 있는 곳도 알아야 되고 또 초목이 있는 곳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약물이들을 키워야 되고 또 짐승들을 잡고 사냥을 할 때 A조, B조, C조 작전도 잘 짜야 되고 그래서 그 몰이를 할 때 리더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자라고 해서 다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자를 다 똑똑한 건 맞긴 하지만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장자 중심적으로 내려가지만은 목축업에서는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4대 칼리프 알리 이후로 두 파로 나눠져요. 그래도 혈통이 중요하지. 그래도 그 신앙의 혈통이 중요하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선출을 해서 똑똑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두 파로 나눠진 게 혈통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아파. 그리고 선출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게 순위파. 두 파로 나눠집니다. 자, 다음 장 봅시다. 그래서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나눠진데 시아파는 후계자를 이렇게 핏줄 승계 계승을 해야 된다. 이란 그 다음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시아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순위파는 선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대부분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순위파가 약 85%, 시아파가 약 한 14%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시아파, 순위파가 638년에 마호메트가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칼리프가 계속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면서 4대 때부터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혈통을 계승할 것이냐 아니면 선출을 할 것이냐 해서 혈통을 중시하는 파가 시아파고 선출하자 하는 파가 순위파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독일과 대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차 대전을 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족이에요. 그때는 14세기부터 제국을 형성하고 1차 대전을 통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수백 년간 제국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을 통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제국이 사라졌죠. 그리고 조그만한 터키 나라만 됐죠. 그래서 튀르크 나라죠. 오스만 튀르크 나라. 여기가 제일 강력하게 저항을 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1차 대전 1914년에 일어났죠. 1915년에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외교관입니다. 영국의 외교관 헨리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이 아랍의 지도자 누구죠? 제가 이름은 다 못 외웁니다. 누구예요? 샤라프 후세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없이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신앙이 공동체로만 사는데 너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에 너희가 이 오스만 투르크를 대적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후미를 쳐서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너희가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허락하겠다. 당시에는 영국이 최고의 나라니까, 미국보다도 최고의 나라니까, 1, 2차전을 통해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전에는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식민지를 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국 땅, 저기도 영국 땅, 저 뒤쪽도 영국 땅, 여기도 영국 땅, 다 영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가 항상 떠 있어요. 다 식민지는 다 영국 땅이니까. 그래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조롱한 것이죠. 실은 뭐 잘 살아서가 아니라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장해서 거기다 식민지 만들고 너희들이 만든 그 물건을 거기다 강매하고 팔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너희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거기다 물건 팔아먹고 좋은 거 다 뺏어오는 전 세계가 다 이 식민지 만드는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찌 보면은 약간 조롱 섞인 말이에요. 잘 살고 강대국이라는 느낌보다는 역사를 알고 보면 좀 조롱 섞인 말이죠. 그래서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했는데 제일 걸림돌이 된 게 오스만 투르크 쪽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너희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랍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오스만 투르크 쪽, 그때 1차 대전을 통해서 멸망을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제국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전쟁을 계속 하는데 1917년 계속 독일이 또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독일은 또 프랑스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영국은 또 섬나라니까. 그래서 영국의 벨푸어라는 사람이, 벨푸어라는 외무장관입니다. 아서 벨푸어라는 사람이 또 유대인 누굽니까? 로스차일드를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로스차일드는 세계적인 재벌가였어요. 몇백 년을 걸쳐서 세계적인 재벌가였어요. 로스차일드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인데, 로스차일드에게 약속을 합니다. 독일하고 전쟁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너희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영국이 또 이중 계약을 하죠. 어디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랍하고도 약속했잖아요. 근데 유대인하고 또 약속을 합니다. 로스차일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독일과의 전쟁에서 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미움을 타가지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버리죠. 600만 명이나 되는 학살을 해버린 경우가 바로 이 벨푸어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선 넘어갑시다. 1차 대전이 한창이었는데 지금 아랍하고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맥마흔 서약이라고 그러죠. 맺었는데 그때 영국과 프랑스가 비밀 협정을 합니다. 비밀 협정 때 어떤 내용을 비밀 협정을 했느냐? 1916년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그리고 프랑스는 시리아와 터키를 분할 소유하기로, 이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족이 가지고 있던 이 지배하고 있던 이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각각 분할해서 나눠 갖자라고 말했어요. 아랍과 유대인들에게 각각 나라를 세워주자,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분할해서 나라를 가져가자라고 이렇게
비밀 서약을 하죠. 그리고 16년에 이렇게 하고 1917년 이듬해에 독일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손을 벌려서 이제 벨푸어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벨푸어 두 가지 서약을 하죠. 맥마흔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벨푸어 서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두 개 다 나라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아랍인들은 손을 안 들어줘요. 나 몰라. 거절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대거 이제 넘어오게 되는 1차 대전 이후로 특히 러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일어나기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약 3%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약 3분의 1 정도, 40만 명이 3분의 1,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의 3분의 1 정도 인구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땅도 사들였지. 그리고 이제 그 인구도 많이 유입을 했죠. 더군다나 19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다 어쨌든 간에 영국이 이중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들어줘, 둘 다 들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난감하니까 유엔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자 다음 장면 봅시다. 유엔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제를 유엔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총회 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그다음에 아랍인들은 부결이 되고 유대인들을 그러면 세워줄 것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대략 그 찬성표가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저 기록됐나요?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1948년 이듬해 5월 14일 오후 4시에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게 된 날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제일 성질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열받는데 아랍이잖아요.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데 저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더니만은 사람들이 기어 들어와 가지고 저기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1차 대전 때 영국을 도와 싸웠는데 우리는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들은 나라 인정받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에 벤구리온이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저녁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공식적으로는 5월 15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제1차 대전이에요. 중동 제1차전. 그 다음에 제2차 대전 한참 후에 1956년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여기는 지금 프랑스가 사실은 여기에 제작을 하고 만들었어요. 기획을 하고. 근데 프랑스가 여기서 수에즈 운하를 다 만든 나폴레옹 시대 때입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다 수에즈 운하를 만들고 그 빼먹을 건 돈 다 빼먹고 이 모든 주식과 권한을 다 영국에다 팔아넘겨. 앞으로 이 소유는 너희들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통행세를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거를 주식을 다 사들이고 하면서 통행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생하고 힘들고 임금 받고 했던 것은 이집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주만 부리고 또 밥 먹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이집트가 이 수에즈나 이제부터는 이 땅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왜 니들이 와서 돈 받고 그래. 그래서 국유화를 선언하고 난 이후로 프랑스와 영국이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집트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제2차 중동 전쟁입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 발생 6.1 전쟁으로 유명하죠. 이때 이게 그 3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의를 갖는 것이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팔레스타인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쉽게 봤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날 전쟁에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형제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1973년 10월 6일 날, 이때 그 3차 중동전쟁은 위에 시리아와 아래 이집트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리 간파를 하고 이집트의 공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300대의 그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어요. 미사일로 하루 종일 폭격했어요. 저 활주로들을 300대의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시리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 딱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득을 본 게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소유를 하게 되고 시나이 반도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괜히 했다가 지금 다 뺏기죠.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뺏겼어요.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뺐어요. 근데 골란고원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로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시나이 반도를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한 전쟁입니다. 4차 중동전쟁이. 이때 석유파동이 일어났죠. 4차 중동전쟁은 미국이 도왔죠. 그러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미국 조금만 없으면 우리가 해볼 텐데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전쟁을 도와주니까 미국과 연합한 미국을 도운 나라들, 미국과 그 친하게 지낸 나라들은 석유 안 팔아. 혹시 너희들이 살려면은 4배, 그래서 4배가 치솟았어요. 아니면은 안 팔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그 휘발유 값이 1,500원인데 리터당 6,000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잠시 아니면 자동차 팔고 자전거로 다니든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자전거로 오든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것이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이집트가 벌인 전쟁에서 미국과 우리는 그 유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피해를 본 게 4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야 너희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전쟁만 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뭐 테러 전쟁 언제까지 야 평화롭게 좀 지내보자 라고 중재에 나선 것이 1993년 오슬로 협정입니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이 피해로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정을 제안을 합니다. 이때 클린턴이 중재를 나섭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그때 당시 제 기억에도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했는데 노르웨이 오슬로라는 곳으로 세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 이사크 라빈, 피에로 팔레스타인 의장 아라파트가 여기서 그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평화 협정의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팔레스타인은 테러나 폭력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신에 생존권을 보장해라. 생존권을 보장해라. 또 이스라엘은 피해로 팔레스타인들이 살 수 있도록 영토를 합법적으로 보장해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서로 서약을 하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평화협정으로 1993년 노벨 평화상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987년 제1차 민중봉이 인티파다라고 그럽니다. 인티파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티파다는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못 살겠으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나라도 세우고 그러니까는 봉기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1990년 소련이 붕괴됨으로 소련에서 200만 명이 유입되니까 이제 이게 큰 사건이죠. 200만 명이 동시에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오니까 난민들이 많이 생겨나요. 땅은 작지 200만 명이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1993년에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오슬로 협정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다. 3년 뒤 1996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을 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야세르 아라파트가 당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이제는 뭔가 무장을 해야 되고 나라를 설립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유엔이 팔레스타인 국가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가 됩니다. 그 후로 3년 후 2005년에 아라파트를 뒤를 이어서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하마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참 묘한 게 하마스를 그 네타냐후가 엄청나게 많이 지지를 합니다. 왜 지지를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곧 나옵니다. 지금 왜 지지를 하게 되냐면은 팔레스타인이 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 다음 장면 봅시다. 팔레스타인 사는 곳이 서한지구는 땅덩어리가 커요. 요르단 서한지구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자지구가 있어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는 두 지역을 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이 서한지구 그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당선된 이후로부터는 두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네타냐후가 하마스를 지지냐면 가자지구가 당선되게 되면 급진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싸울 것이다. 그래서 2006년도에 두 개가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전혀 다른 나라예요. 둘 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나 두 나라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한지구는 좀 세속주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가자지구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 이슬람의 그 극우파의 극좌랑의 우에 이쪽에 목숨 건 사람들이고, 서한지구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 땅에 잘 살면 되지 무슨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야 우리 좀 도와라 그러니까 야 우린 전쟁 그만해. 근데 서한지구는 좀 평안합니다. 그래서 서한지구를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이 파타냐라고 하는 당이에요. 약 3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넘기죠. 약 3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에서는 이 좁은 땅에서 2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550만 명 정도가 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550만 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서로 전혀 다른 양상, 전혀 다른 하마스하고 파타냐는 전혀 분쟁이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네타냐후가 정권을 잡겠는데, 네타냐후는 리쿠르당 소속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노동당하고 리쿠르당이 있어요. 노동당은 약간 사회주의이고 리쿠르당은 전통적인 자기 유대인들입니다. 1996년에 처음 13대 총리로 당선된 이후로 2022년에 7번째 지금 연임을 하고 있어요. 거의 독재잖아요. 7번째 지금 거의 독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7번 독재를 이게 정권을 잡게 되면은 사람이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 배임, 또 부정부패 이 세 가지 건으로 사법부에 지금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 네타냐후가 이 사법부를 개혁을 해버렸어요. 사법부를 다 뜯어 고쳐버렸어요. 법을 바꾸고 수장들을 바꾸고. 그러니까 자기 당 리쿠르당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물론 노동당은 반대편이고 물러나라 하는 것이고, 리쿠르당 당수인데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해서 극우파를 빼고는 리쿠르당에서도 그 네타냐후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해서 자기가 정권을 계속 잡으려고 분명히 부정부패 배임이 있거든요. 사기 혐의도 있거든요. 명백한데. 그래서 사법부를 개혁하고 막 법적인 싸움을 하고 하마스는 그 틈을 노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던 차에 2023 작년이죠. 작년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미사일을 쏩니다. 공격을 합니다. 1200명 정도가 죽고 250명이 인질로 잡혀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네타냐후가 압박을 해서 지금 가자지구 거의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 쪽으로 거의 몰았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인질 교환하고 우리 이제 평화협정 맺자.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전쟁 끝나버리면은 자기는 바로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은 뭐 자기 당에서도 지금 입지가 좁아졌는데 바로 이제 기소가 되고 이제 총리 해임되고 당선 무효되고 이제 감옥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마스는 계속 지금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부정부패 때문에 첫 번째 그러는 것이고, 그건 자기 문제고, 대외적으로 명분을 뭘 세우냐면은 이란의 핵 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를 해라. 그러면은 전쟁 멈추겠다. 근데 어느 이란이 리비아도 핵 폐기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나라 돼버렸잖아요. 미국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리비아식 핵 해체를 보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도 핵 해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핵 보유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은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핵 보유 국가가 북한,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있어요. 핵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핵 해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란은 핵을 절대 포기 안 할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핵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둘이는 누가 둘이 중에 하나 죽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때를 맞춰서 마침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죠. 네타냐후를 암살을 한다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야 전쟁이 멈추고 평화롭게 지내지 않겠느냐. 본인의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걸 빌미를 삼아서 정치적으로 내세운 것이 이란의 핵 폐기 문제, 이 문제를 들고 나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느 한쪽이 과격하게 전쟁해서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끝이 나고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그 패권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압도는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위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끝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1948년 5월 14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이 언젠가는 화약고가 터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 날이 오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는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